Kansas that were very pleasant today. However, we are looking for a new front to begin to drift south and eastward. The central and eastern parts of Kansas will very probably be cloudy in the morning, and then western Kansas will begin to get increasing cloudiness by tomorrow afternoon. Today, however, very 1943년 9월 29일 수요일. 키티에게. 오늘은 반단 아줌마의 생일이야. 우리는 아줌마에게 잼 한 병과 고기, 빵을 받을 수 있는 배급표를 선물했어. 반단 아저씨와 뒤셀 아저씨,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음식과 꽃을 선물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렇단다. 엘리는 이번 주 내내 신경과민에 시달렸어. 엘리는 너무 자주 밖으로 나가야 하거든. 하루에도 몇 번씩 나가서 뭔가를 사오는 심부름을 해야 했고, 그러는 동안 잘못된 건 없나 걱정을 해야 하겠지. 게다가 아래층 사무실 일도 마쳐야 하는데 쿠피스 씨도 아프고 미에프도 감기로 집에 있고, 엘리 자신은 발목을 삐었거든. 사랑 때문에 고민할 일도 많은데다가 매사에 불평하는 아버지까지 있으니 엘리가 괴로워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엘리를 위로했어. 엘리가 단호하게 한두 번 정도 시간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한다면 자연히 사와야 하는 물건 목록도 줄어들 거라고 말이야. 또 반단 아저씨가 문제가 생겼나 봐. 난 이미 눈치채고 있었거든. 아빠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굉장히 화가 났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치고 있는 거지? 그 일에 내가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디론가 멀리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 오래지 않아 우리는 미쳐버릴지도 몰라. 안내가. 1943년 10월 17일 일요일. 키티에게. 쿠피스 씨가 돌아왔어. 너무 감사할 일이지. 조금 창백해 보이긴 하지만 아저씨는 반단 씨 옷을 팔러 유쾌한 모습으로 나갔어. 반단 씨 가족들이 돈이 없다니 정말 안 됐어. 그래도 반단 아줌마는 쌓여있는 코트와 치마, 신발에서 하나도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 그리고 반단 아저씨의 옷은 너무 비싸게 받고 싶어 해서 팔리지도 않고.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이야. 반단 아줌마는 분명히 모피 코트를 내놓게 될 거야. 그 일로 아줌마와 아저씨는 심하게 싸웠는데 지금은 화해를 했는지 서로 자기야, 여보 하면서 불러. 지난 한 달 동안 이 독선적인 집에서 있었던 끔찍한 변화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야. 아빠는 입을 꼭 다문 채 있다가 누군가 말이라도 걸면 깜짝 놀라서 쳐다봐. 사람 사이의 관계에 다시 얽히는 걸 두려워하는 것 같은 표정이야. 엄마는 흥분해서인지 얼굴이 빨갛게 변했어. 마코토 언니는 머리가 아프다고 하고, 뒤셀 아저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반단 아줌마는 하루 종일 투덜거려. 나는 완전히 미쳐버릴 것 같아. 솔직히 누가 서로 싸웠는지, 누가 화해를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 이 모든 것에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 안내가. 1943년 10월 29일 금요일. 키티에게. 반단 아줌마와 아저씨가 또 심하게 싸웠어. 전에도 말했지만 반단 아저씨 가족은 돈이 떨어졌거든. 언젠가 쿠피스 아저씨가 잘 알고 지내는 모피 장사꾼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반단 아저씨는 아줌마의 모피 코트를 팔 생각을 하게 된 거지. 토끼털로 만든 모피 코트인데 17년 동안 입었대. 아저씨는 그 코트 값으로 325플로린을 받았어. 엄청나게 큰 돈이지.
아줌마는 전쟁이 끝나면 새 코트를 사겠다며 돈을 가지고 있고 싶어 했고, 아저씨는 지금 당장 생활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아줌마에게 설명을 했지. 고성이 오가고 발을 구르고 험한 말도 들렸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걸? 공포스러울 정도였어. 우리 가족은 숨을 죽인 채 계단 아래에 서서 둘을 떼어놓아야 할 때를 대비하고 있었어. 계속되는 고함 소리와 울음소리 때문에 불안해지고 긴장한 나는 그날 저녁 침대에서 울었어. 가끔 30분 동안이라도 나 혼자 있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말이야. 쿠피스 씨가 다시 오지 못하게 됐어. 쿠피스 씨의 위가 다시 말썽이 났기 때문이지. 출혈이 제대로 멎었는지 계속되는지 쿠피스 씨는 모르고 있었나 봐. 몸이 좋지 않아 집에 간다고 말하는 쿠피스 씨가 난생 처음 아주 우울해 보였어. 식욕이 없는 것만 빼면 전체적으로 나는 괜찮은 편이야. 다들 계속 내게 이렇게 말해. 기운이 없어 보여.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나는 잘 견뎌내고 있다고 말해야겠지? 가끔 신경이 예민해져. 나 스스로도 어쩔 수가 없는데 특히 일요일이면 거의 죽고 싶을 정도야. 공기는 답답하고 납처럼 무거워 졸음만 쏟아져. 집 밖에서는 새 한 마리 지저귀는 소리 들리지 않고 숨막힐 듯한 정막만이 곳곳에 흘러. 마치 지하 세계로 끌려가기라도 할 것 같아. 이런 때에 엄마, 아빠, 마코트 언니는 냉정하게 나를 내버려둬. 나는 그저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헤매고 다녀. 마치 어두운 새장 속에 갇혀 퍼덕이고 있는 날개 꺾인 새처럼 말이야. 밖으로 나가 웃고 신선한 공기를 마셔봐. 내 안의 목소리가 소리치지만 이제는 대답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어. 그냥 침대에 누워 잠만 자.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도록. 그리고 정적과 공포를 잊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안내가 1943년 11월 3일 수요일 키티에게. 우리에게 뭔가 교육적인 것을 해주고 싶었는지 아빠가 라이던 사범학교에 강좌 안내서를 신청했어. 마코트 언니가 그 두꺼운 책을 최소 3번은 훑어봤지만 마음에 드는 강좌도 우리 형편에 맞는 강좌도 찾지 못했어. 아빠는 얼른 결정해서 초등 라틴어 강좌를 신청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지. 또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 하려는 아빠는 쿠피스 씨에게 어린이 성경을 부탁했어. 내가 신약 성서에 대해서도 알아가도록 말이야. 한우카 축제일 선물로 안내에게 성경을 주실 건가요? 언니가 조금 망설이며 묻자 아빠는 이렇게 대답했지. 글쎄, 성 니콜라스 축제일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리스도는 한우카 축제와는 어울리지 않으니까. 안내가 챕터 12 불안. 1943년 11월 8일 월요일 저녁 키티에게. 산더미 같은 내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다 보면 그 편지들을 쓸 때의 내 기분이 다 제각각이라는 사실에 놀랄 거야. 이곳 분위기에는 내가 많이 좌우된다는 사실이 조금 짜증나지만 그건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 모두 똑같아. 나는 감동적인 책을 읽고 나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전에
내 스스로를 다독여야 해.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테니까. 너도 눈치챘겠지만 지금 난 조금 우울한 상태야. 왜 그런지는 말할 수 없지만 내가 겁쟁이이기 때문인 것 같아. 그리고 그건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해. 오늘 저녁 엘리가 아직 여기 있을 때였어. 문에서 길고 요란스럽게 초인종이 울리는 거야. 그 순간 나는 하얗게 질리면서 배가 아프고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 너무 두려웠어. 밤에 침대에 누워있으면 엄마 아빠도 없이 혼자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기분이야. 때로는 길거리를 홀로 방황하거나 우리 은신처에 불이 나거나 밤에 독일군이 들이닥쳐 우리를 끌고 가는 장면이 떠올라. 마치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눈앞에 보이고 곧 그 일들이 내게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지. 미에프는 종종 이렇게 조용한 곳에 있는 우리를 부러워해. 그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느끼는 공포감을 몰라서 하는 소리야. 세상이 다시 보통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어. 전쟁이 끝난 후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긴 하지만 모래 위의 성일 뿐 절대 실현될 수 없을 거야. 옛날에 살던 집과 친구들, 학교에서 있었던 즐거웠던 일들을 생각해보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살았던 것 같아. 우리 8사람이 살고 있는 이 은신처는 검은 비구름에 둘러싸인 파란 하늘 조각에 불과한 것 같아.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아직은 분명하게 구분되어 안전하지만 먹구름들이 몰려올수록 위험으로부터 분리된 우리의 공간은 점점 더 좁아지는 거지. 지금 우리는 위험과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필사적으로 도망갈 방법을 찾느라 서로 부딪히는 거야. 아래를 내려다보면 그곳에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고 올려다보면 그곳은 조용하고 아름다워. 그런데 거대한 먹구름으로 가로막혀 우리는 위로 갈 수 없어. 먹구름은 부서지지 않는 견고한 벽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서 있어. 그리고 우리를 으깨버리려고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하지 못해. 난 그저 울면서 애원하지. 검은 구름이 물러나 우리 앞에 길이 열리게 해주세요. 안내가. 1943년 11월 11일 목요일. 키티에게. 오늘 글에 좋은 제목이 생각났어. 추억 속의 만년필에게 바치는 시. 내 만년필은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물건 중 하나였어. 나는 이 만년필을 무척 아꼈는데 특히 펜촉이 두꺼워서 좋았어. 나는 펜촉이 두꺼워야 글씨를 예쁘게 쓰거든. 내 만년필에 길고도 재미있었던 한 살이 이야기를 들려줄게. 내가 9살 때 솜으로 포장된 만년필이 소포로 도착했어. 바로 아엔에 살고 계시던 할머니가 보내주신 거였어. 2월에 바람이 거세게 부는 동안 나는 감기로 침대에 누워 있었지. 붉은 가죽 케이스에 들어있던 멋진 만년필을 내 친구들에게 보여주었어. 나 안네 프랑크가 이 만년필의 주인이라고. 10살이 되자 만년필을 학교에 갖고 다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고 선생님도 만년필로 글을 써도 된다고 했어. 하지만 11살 때 나는 다시 내 보물을 감춰두어야 했어. 6학년 선생님이 학교에서 지정한 펜과 잉크만 쓰도록 했거든.
12살이 되어 유대인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을 때 입학 선물로 만년필 케이스를 받았어. 연필도 함께 담을 수 있는 케이스였는데 지퍼가 달려 있어서 훨씬 멋져 보였어. 13살의 만년필은 나와 함께 이 은신처로 와서 수없는 일기와 글을 써준 거지. 이제 나는 14살이 되었고 지난 1년을 이곳에서 함께 보낸 거야. 금요일 오후에 5시가 지난 시간이었어. 내 방에서 나와 책상에서 글을 쓰려고 했지만 라틴어를 공부하는 언니와 아빠에게 자리를 내줘야 했지. 나는 만년필을 쓰지 않은 채 책상 위에 두고 책상 한쪽에 앉아 콩 비비기를 시작했어. 콩 비비기란 곰팡이 핀 콩을 문질러 다시 깨끗하게 만드는 거야. 5시 45분에 바닥을 쓸어 콩 부스러기와 먼지를 신문지에 싸서 난로에 다시 던져 넣었어. 활활 타오르는 불을 보며 멋지다는 생각을 했지. 다시 모든 것들이 조용해졌고 라틴어 공부도 끝이 나자 나는 내가 쓰던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 책상으로 갔어. 근데 내 만년필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거야. 다시 찾아봤어. 언니도 함께 찾아봐 줬지. 하지만 만년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콩 부스러기들이랑 난로에 떨어졌나 봐. 언니가 말했어. 아, 안 돼. 나는 소리쳤지. 하지만 그날 밤 만년필을 찾지 못했고 결국 우리는 만년필이 타버렸을 거란 결론을 내렸어. 그도 그럴 것이 만년필은 아주 잘 타는 셀룰로이드 재질이니까. 우리의 추측은 옳았어. 다음날 아침 아빠가 난로를 청소하는데 재 속에서 만년필의 클립이 발견된 거야. 금으로 된 펜촉은 흔적도 없었고 녹아서 돌이나 다른 것에 눌러붙은 게 틀림없어. 아빠가 말했어. 내 만년필이 화장되었다 생각하니 그나마 위로가 되었어. 나도 죽으면 화장되었으면 하거든. 안내가. 1943년 11월 17일 수요일. 키티에게.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엘리 집에 디프테리아가 돌고 있어서 6주 동안 우리를 만나러 이곳으로 오는 게 금지되었어. 디프테리아는 전염병의 한 종류야. 엘리를 보지 못하게 돼서 서운할 뿐 아니라 음식이나 여러 가지 물건을 구입하는데 아주 불편해졌지. 쿠피스 씨는 아직도 회복되지 않아 3주 동안 죽과 우유만 먹고 있고 덕분에 크랄러 씨만 몹시 바쁘게 됐어. 마코트 언니가 보낸 라틴어 과제를 선생님이 채점해서 돌려보냈어. 언니는 엘리의 이름으로 과제를 하고 있고 선생님은 아주 재미있고 좋은 분이야. 이렇게 똑똑한 학생을 둬서 분명히 선생님은 기뻐할 것 같아. 뒤셀 아저씨가 몹시 화가 나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도 몰라. 위층에서 말을 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는데 반단 아줌마나 아저씨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아. 다들 당황하고 있어.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 엄마가 기회를 봐서 아저씨에게 주의를 주었지. 계속 반단씨 부부에게 말을 하지 않으면 서로 곤란하게 될 거라고 말이야. 뒤셀 아저씨는 말을 하지 않기 시작한 사람은 반단 아저씨이며 자신은 그 침묵을 깨지 않겠다고 했어. 어제는 11월 16일이었는데 바로 뒤셀 아저씨가
은신처에 온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었어. 그 날을 기념하는 뜻으로 아저씨는 엄마에게 화분을 하나 선물했어. 하지만 반단 아줌마는 벌써 몇 주 전부터 뒤셀 아저씨가 우리에게 한턱 내야 한다고 이야기해왔지만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 넓은 마음으로 아저씨를 받아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기는커녕 아저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거지. 16일 아침에 내가 축하한다고 해야 할지 위로한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아저씨는 상관없다고 했어. 평화유지군 역할을 하고자 하던 엄마도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어. 인간의 정신은 위대하지만 그 행동은 참으로 보잘것없구나. 안내가 1943년 11월 27일 토요일 키티에게 어제 저녁 잠들기 전에 내 눈앞에 분명 누군가 나타났는데 바로 리스였어. 내 앞에 나타난 리스는 누더기를 걸치고 얼굴은 앙상했어. 두 눈은 퀭하고 슬퍼 보였고 나를 원망하는 것 같았어. 두 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 안내, 왜 나를 버리고 갔니? 도와줘. 제발 도와줘. 이 지옥에서 나를 구해줘. 나는 리스를 도와줄 수 없어. 그저 다른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야. 하느님에게 리스를 우리에게 다시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이야. 리스를 보면서 깨달았어. 내가 리스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고 너무 어려서 리스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야. 리스에게 새로운 친구가 생겼는데 리스 눈에는 내가 새 친구를 뺏어갈 것처럼 보인 거야. 가엾은 친구, 그런 생각을 하다니. 그게 어떤 기분인지 난 잘 알고 있어. 가끔 순간적으로 리스의 아픔을 보았지만 금방 나는 이기적이게도 내 자신의 즐거움이나 문제에만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던 거지. 리스를 그렇게 대하다니 정말 후회스러워. 헬쓱한 얼굴과 애원하는 눈으로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말이야. 리스를 도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것을 나는 모두 가졌는데 리스는 그런 끔찍한 운명을 맞다니. 나는 리스보다 고결하지도 않아. 리스는 올바로 살고 싶어 했어. 왜 나는 살 수 있도록 선택되고 리스는 죽을지도 모르는 운명인 걸까? 우리 둘은 뭐가 다른 걸까? 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서로 멀어진 걸까? 정직하게 말하자면 지난 몇 달 동안, 아니, 근 1년 동안 나는 리스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어.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니지만 리스에 대해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었어. 내 앞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서 있는 리스를 보기 전까지는 말이야. 아, 리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다면 우리에게 돌아와. 그러면 내가 너에게 했던 모든 잘못들을 보상하고 싶어. 하지만 내가 정작 다시 리스를 도울 수 있게 되었을 때 리스는 지금처럼 내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하지 않을지도 몰라. 리스는 내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 만약 한다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나님, 리스가 외롭지 않도록 보살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리스를 생각하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그러면 리스에게 큰 힘이 될 테니까요. 이제 리스 생각은 그만해야 할까봐.
하지만 리스의 커다란 눈망울이 눈앞에 아른거려 잊을 수가 없어. 리스가 자신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 물어볼 수도 없는데 말이야. 리스, 네가 받는 고통으로부터 널 구해줄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이젠 너무 늦었어. 너를 도와줄 수도 없고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사과할 수도 없어. 하지만 리스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리스, 너를 위해 항상 기도할 거야. 안내가. 1943년 12월 6일 월요일, 키티에게. 성 니콜라스 축제일이 다가오자 작년에 예쁘게 장식했던 바구니를 떠올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 특히 나는 올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 지루할 거란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국리 끝에 결국 재미난 걸 생각해냈어. 나는 아빠와 함께 일주일 전부터 모든 사람들 각자에게 줄 간단한 시를 쓰기 시작했어. 일요일 저녁 7시 45분에 아빠와 나는 작은 인형과 분홍색과 파란색 종이 리본으로 장식한 커다란 세탁 바구니를 들고 위층으로 갔어. 바구니는 커다란 갈색 종이로 덮어놓고 그 위에 편지 한 통을 핀으로 고정시켜 두었지. 다들 깜짝 선물에 적잖이 놀랐어. 나는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 지난번처럼은 아니라 하더라도 산타클로스가 다시 왔어요. 지난해처럼 즐겁고 유쾌하게 산타클로스가 온 날을 축하할 수 없어요. 그 무렵 우리의 희망은 높고 밝았고 모든 낙관주의자들이 옳다고 생각했죠. 이곳에서 산타클로스를 다시 맞으리라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산타클로스의 정신을 살려야죠. 그런데 드릴 것이 없어서 특별한 선물을 생각해봤어요. 다들 각자의 신발 속을 봐주세요. 각자 자기 바구니에서 자기 신발을 꺼내는 순간 웃음소리가 왁자하게 터졌어. 신발 안에는 종이로 포장한 작은 선물 꾸러미가 있었거든. 선물에는 각자 주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말이야. 안내가. 1943년 12월 22일 수요일, 키티에게. 심한 감기에 걸려 여태껏 너에게 글을 쓰지 못했어. 이곳에서 아픈 건 재앙이야. 기침을 하고 싶으면 담요 안으로 기어들어가 코를 막고 숨을 죽이지. 그래도 목 간지러운 건 가시지 않아 우유나 꿀, 설탕이나 기침 맞는 알약을 먹어야 해. 내가 받았던 온갖 치료들을 생각하니 머리가 어지래. 땀을 흘리게 하고 가슴에 젖은 수건을 얹었다가 마른 수건을 얹었다가 뜨거운 것도 마시고 입도 헹구고 목구멍에 약을 바르고 가만히 누워있고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쿠션을 안고 있기도 하고 뜨거운 물병을 안고 있기도 하고 레몬 스쿼시도 마시고 2시간마다 체온도 재고. 이렇게 하면 정말 나을 수 있긴 한 걸까? 그 중에서도 가장 끔찍했던 건 뒤셀 씨가 의사랍시고 내 몸속에서 나는 소리를 듣겠다고 내 가슴에다가 그 기름기 흐르는 머리를 갖다 댄 거야. 머리카락 때문에 참을 수 없게 간지러웠을 뿐 아니라
너무 무안했어. 30년 전에 의학 공부를 했고 의사 직함이 있기는 하지만 왜 내 가슴에 머리를 갖다 대냐고. 내 애인인 것도 아니면서 말이야. 사실 내 몸이 건강한지 그렇지 못한지 듣지도 못할 거면서. 아저씨는 귀가 먹어서 먼저 귀 청소부터 해줘야 돼. 하지만 이제 다 나아서 다시 원기왕성해졌어. 키도 1cm 자랐고 몸무게도 1kg 늘었어. 조금 창백하긴 하지만 학구열에 불타고 있다고. 너에게 전해줄 또 다른 소식이 있어. 여기 사람들은 사이가 좋아지고 있어. 싸우지도 않아. 최소한 6개월 동안은 이런 평화로움을 맛보지 못했던 것 같아. 엘리는 아직도 이곳에 오지 못하고 있고 크리스마스를 지낼 여분의 기름과 과자와 시럽을 받았어. 그 중에서도 최고의 선물은 브로치야. 동전으로 만들어서 반짝반짝 빛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예뻐. 디셀 아저씨는 미에프에게 구워달라고 부탁한 예쁜 케이크를 엄마와 반단 아줌마에게 선물했어. 사무실 일도 바쁠 텐데 이런 일까지 부탁하다니. 나도 미에프와 엘리에게 줄 선물이 있어. 지난 2달 동안 아껴둔 설탕으로 쿠피스 씨의 도움을 받아 과자를 만든 거야. 집 밖에는 이슬비가 내리고 난로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나. 사람들의 뱃속에서 음식을 소화하지 못해 꾸르륵 소리가 나. 전쟁은 지지부진하고 의욕은 땅에 떨어졌어. 안내가.